저는 유튜버 박곰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 그리고 제가 실천하고 정말 열심히 살면서 실천하고 있는 그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진짜 메모를 할 수 있을 실질적인 내용들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혹시 계좌가 아직 없으시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큰 증권사들 있잖아요. 어느 곳을 고르셔도 지금은 거의 무차별해요. 서비스나 금리면이나 우대 수수료 이런 게 거의 무차별하니까요. 편하게 개설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필수 계좌 4종은요. CMA와 위탁계좌와 ISA와 연금저축 이렇게 네 가지를 드시면 됩니다. CMA는 현금을 보관하는 파킹 용도로 쓰실 거고, 위탁계좌는 예전에 주식계좌인데요. 이제는 해외 주식 직구할 때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A는요, 이제 대부분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메인 투자가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연금저축은 나 이제 아직 젊은데 노후라니 놀라지 마시고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계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트시게 될 거고요. 참고로 파킹 계좌는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CMA는 그걸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CMA를 개설을 하실 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큰 고민 없이 발행어음형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로 개설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은 RP형인데요. 놀라운 건 발행어음형은 큰 증권사 몇 군데만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게 한국투자증권, NH, KB, 미래인데요. 여기서 CMA를 개설해도 발행어음형이 아니에요. 앱 들어가가지고 RP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발행어음형으로 전환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돼요.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개설이 되도록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행어음형 CMA를 개설하시면 금리가 제일 좋습니다. 위탁계좌라 불리는 주식계좌는 예전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전부 여기서 했는데요. 이제는 ISA가 생겨가지고 글로 다 넘어갔고, 여기는 진짜 미국 직구하는 거 있죠. 미국 주식 직구를 할 경우에는 이 계좌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ISA 계좌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SA가 좋은 거는요, 대부분의 것들이 되잖아요. 그거를 그 계좌 안에서요, 전문용어로 퉁쳐줘요. 수익이 난 것과 손실이 난 거, 원래 수익이 난 거는 세금 내고 손실이 난 거는 그냥 가슴 아파야 되잖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이 계좌는 그 안에서 수익이 난 거랑 손실이 난 거랑 퉁쳐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계좌를 열고 열심히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도 사고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엔도 사고 막 여러 가지 샀어요. 미국 주식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엔화가 막 깨져가지고 손실이 났어도 그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주는 유일한 계좌입니다. 그러니 진짜 한두 종목 골라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좌가 정말 유용합니다. 세제 혜택, 세금을 깎아주는 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통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2천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요. 3년을 유지한 다음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3년 동안 6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계좌라고 보면 되잖아요. 충분히 목돈 만들기에 좋은 계좌고, 그걸 모으는 3년 내내 여기 안에서 온갖 투자를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이 ISA는 특이하게 서민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총 급여가 연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이실 경우에는 초년생 때만 반짝할 수 있는 계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ISA 서민형을 개설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세제 혜택이 높습니다. 그 다음 연금저축은요, 세액공제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요. 세액공제가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세액공제 16.5%를 해주는데,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좌에 내가 노후를 위해서 쓰려고 넣은 돈의 16.5%를 돌려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률처럼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지구상에 어떤 계좌가 내가 하고 싶은 투자 다 하는데 원금의 16.5를 돌려줘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국가입니다. 정말. 그만큼 지금 우리는 노후 대란이 걱정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초년생 때는 연말정산 때 많이 뱉어내거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지만, 한 번 진급만 하거나 한 대리급 정도만 되면 엄청나게 뱉어내는 거를 경험하게 되실 텐데, 연금저축 하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돌려받던 사람은 더 많이 돌려받게 되는 거고, 뱉어내던 사람들은 돌려받는 걸로 바뀔 정도까지 100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만들 수 있는 건 연금저축이 유일합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세액공제 해마다 받으려고 우리가 넣는 돈들이 출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연금저축은. 그렇게 돈을 모으던 게 나중에 노인이 돼서 보니 웬 돈이 쌓였네 하면서 노후에 쓰라는 취지입니다. 사람의 뇌파를 측정해 보면 미래에 있는 노후의 나를 바라볼 때 뇌파가 지금 옆 사람 바라볼 때와 똑같다고 해요. 남이래요, 남. 옆집 아줌마를 바라볼 때 뇌파가 똑같다고 해요. 즉 우리는 자발적으로 노후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라는 건 항상 엄청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는 나중에 체감을 하시겠지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초년생 때는 5만 원, 10만 원만 넣으시면 되고요. 한 대리급 정도 되면 한 20만 원 부으시면 되고 조금만 지나면 꽉꽉 채워가지고 50만 원, 부장님 75만 원 이렇게까지 채우셔가지고 1년에 6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IRP를 트면 이제 900만 원까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담아야 될까? 계좌를 개설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5분만에 개설이 되죠. 입금하는 것도 쉬워요. 그냥 내 계좌 들어가서 이체하기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수만 가지의 투자가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가장 쉽고 가장 좋은 수단이 ETF입니다. ETF는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펀드도 모르겠는데 주식도 모르겠는데 이건 뭐지? 더 어렵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식도 좋은 점이 있고 펀드도 좋은 점이 있는데요. 합쳐놨기 때문에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좋냐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카카오 사려고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코덱스, 다이거? 호랑이? 막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뭔 뜻이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전부 ETF라는 것들입니다. 브랜드가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만들어 놓은 모든 상품 같은 거죠. 하나의 주식을 사면 우리가 아무리 큰 걸 사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아무리 큰 삼전을 크다고 사는 것보다는 분산이 훨씬 안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데 여기 들어있는 거는 다 분산이 되어 있죠. 이름에 적혀 있는 것들이 쭉 분산돼서 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ETF들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요.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어려운 투자를 쉽게 만들어주고요. 실시간으로 매매를 가능할 수 있게 해주고요. 구성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식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는 없잖아요. 친구가 밥 먹자, 나 10,000원이 없어. 왜? 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100만 원 주고 샀거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모은 다음에 다시 자르는 게 ETF거든요. 다시 자르기 때문에 이 답한 게 8,000원밖에 안 합니다. 10,000원 안 해요, 보통. 내 돈 10,000원으로 그 계좌에서 넣고 이거 한 주를 사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저기에 쫙 뿌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점, 어려운 투자를 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직구해 보신 분들은 은근히 불편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계좌에 원화넣고 환전을 하래요. 달러. 나는 여행 갈 때 말고 달러를 본 적이 없는데 달러 환전을 해요. 그 다음 주문 내려고 그러니까 주문이 안 된다고 막 떠요. 그 미국 사람들은 불편하게 밤에 주식을 하기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11시 반에 일어나서 주문을 또 내야 돼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ETF가 있으면 그냥 그거를 다 해줍니다. 낮에 우리 시간에 10,000원 넣고 미국 주식 한 주 사놓으면 운용사에서 알아서 걔네들이 환전하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주문 내줍니다. 지금 엔화가 되게 싸잖아요. 엔화가 싸면 우리는 뭘 하죠 주로? 일본 여행을 가죠. 안 돼요. 안 돼, 좀 제발. 저번에 저희 직원이 진짜 일본 후쿠오카 이런 거 하고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서로 놀랬잖아요. 들켰죠? 네. 지금 엔화에 투자를 해놓으면 엔화가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엔화가 예전에 엔화가 아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지만 그게 올라가고 나면 나중에 일본 여행 갈 돈 정도는 충분히 뽑아줄 겁니다. 자, 엔화가 많이 싸졌다. 34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은행 가가지고 저기 환전 일본 돈으로 환전 좀 여기 돈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게. 그냥 엔화 ETF를 사면 끝납니다. 엔화를 가지고 있는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막 몸에 걸치시더라고요. 금이 액세서리인가요? 자산이죠. 금은 자산입니다. 액세서리로 자산인 금을
금괴가 왜 이렇게 생겼겠어요?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린 굳이 저걸 떼내가지고 막 세공을 하거든요. 세공을 하면 15%만큼의 세공을 해서 몸에 차는 순간 15%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금은. 그럼 금값이 15% 올라야 그때부터 본전이에요. 그럴 필요 없죠. 계좌에서 금 띡 사면 끝납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투자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ETF의 장점입니다.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 값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주유소 가지고 드럼통 들고 가지고 좀 기름 좀 담아주세요. 베란다에 보관하려고. 가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ETF가 있으니까 다 돼요.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화면과 방금 보여드린 삼성그룹 ETF를 매매하는 화면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ETF를 사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ETF 하나하나에 이거 18,000원짜리 ETF거든요. 18,000원짜리 ETF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공시가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이거 못 지키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내 돈이 이상한 데 흘러 들어가가지고 없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사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금융상품 하다 보면 사고 터지잖아요. 가끔씩. ETF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얘는 매일 공시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공시됐는데 메롱 딴 데서 지롱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ETF를 사서 담을 줄만 알면 우리가 굳이 애플 살까 마이크로소프트 살까 엔비디아 떨어졌는데 사볼까 테슬라 좋다는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다 묶여있는 ETF 하나만 사는 걸로 많은 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산 배분을 해보겠습니다. 자산 배분은 어떤 비율로 우리가 나눠서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자산가들과 기관 투자자들과 또는 개인적인 사업이 너무 바쁜 많은 사업가들이 걸어가고 있는 자산 배분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시간만 오래 걸릴 뿐 완전히 예상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길을 걸어가자는 거죠. 저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들을 섞는 게 중요한데요. 자산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금,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원자재, 금 뭐 이런 것들이 자산입니다. 이런 거를 비율을 정해가지고 내 계좌에서 비율대로 조금씩 모아가는 게 자산 배분 투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줄을 서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산 배분이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예전에 미국에서 투자를 하도 안 해가지고요. 기금 담당자들이 주식하면 다 깨먹고 예금만 계속하는 거예요. 주식하면 깨먹고 예금만 계속해가지고 야 이거 기금 돈은 많이 모여있는데 다 예금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운용되던 그런 기금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뭘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 얼마나 샀는지가 90% 이상 중요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시간을 늘리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당시에 주식을 얼마나 투자를 한 사람인지가 종목 피킹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고 나서 근데 우리도 떠올려보면 좀 그렇죠. 2021년도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그래 다른 걸 골랐으면 지금 많이 달랐을 거야 라는 생각 많이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다 비쌌고 2022년, 2023년 다 쌌잖아요. 그게 다 비싸지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커다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 피킹보다는 계속 투자를 할 사람이라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가지고 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담당자들이나 자산가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만나면 주식 비중 얼마야? 이런 식으로 서로 물어보는 거죠. 주식을 좀 줄일까요? 그 주식 줄인다는 게 이렇게 손절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식 비중을 얼마나 줄일지. 그게 가장 지배적으로 이제 잡혀 있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 피킹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저게 나오고 나서는 이제 모든 기금들이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만약에 기금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특수한 뭐 교직원이나 아니면 뭐 군인이나 다 자산 배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배분이 좋은 이유는요. 자, 여기 보면 주식만 했을 경우에는 빨간색입니다. 연도별 수익률이. 자산 배분했을 때는 파란색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빨간색이 보이나요? 파란색이 보이나요? 성향이 여기서 나뉠 겁니다. 나는 빨간색이 보인다. 이게 정말 짜릿한 수익률이군. 그래, 손실이 나도 이거 나 이겨내면 이거 다 얻어갈 수 있겠군. 빨간색이 거의 다 높죠, 항상.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파란색은 자산 배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내가 주식만 해도 되는 사람인지 나는 자산 배분이 맞을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선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자산 배분은요, 결국 비중을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간다 했잖아요. 전통적으로 주식이 떨어질 때는 채권이 오르거든요. 대부분의 역사에서. 근데 아주 일부의 구간에 금리가 많이 오르던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달러와 금이 오릅니다. 달러가 먼저 오르고 금이 뒤늦게 올라요. 지금 똑같잖아요. 즉 이런 걸 봤을 때 자산 배분의 장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자산이 시장이 무너질 때는 약간 빠지되 정상적인 시장이 계속 될 때 차곡차곡 누적 수익률이 쌓일 수 있는 투자다라는 점에서 가장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투자인 거죠. 주식이 먼저 올랐다는 건 주식이 어차피 오를 거니까 먼저 사놔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이클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죠. 금리는 내려갈 겁니다. 주식은 오를 겁니다. 그 미래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자산 배분을 해놓으면 계속 월급 받고 모으고 월급 받고 모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아, 이때는 침체여서 금이랑 달러가 오르는구나, 걔네들 팔아주고, 그 후에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국 주식이랑 주식이 올라가는구나, 팔아주고, 금리가 내려가고 나니까 이제 배당주랑 리츠가 뒤늦게 또 올라오는구나, 팔아주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마치 싹 올라오는 거 팔아서 이렇게 수익화하는, 그게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 하실 거죠? 네, 안 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순간 그래 자산 배분 해야겠어. 나가는 순간 친구가 야 엔비디아 샀어? 엔비디아 샀어? 아니 그거 나 자산 배분 할 건데 뭔 소리야, 빨리 사.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자산 배분 포트를 몇 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한다는 6대4 포트입니다. 주식 6, 채권 4입니다. 이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포트라고 해요. 너무 쉽죠? 만약에 내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겠다. 그러면 6만 원을 주식 ETF 사면 돼요. 그리고 4만 원을 채권 ETF 사면 되죠. 속성 하나하나를 공부하려면 너무 깊은 탐구가 필요하지만 이 비중에 맞춰 ETF를 사는 거는 너무 쉬워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포트인데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채권만 하다가 주식하는 건데, 자, 이 포트는 자산 배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인 주식과 채권과 금과 달러를 다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 좋게 평가받고 있고요. 안전자산의 비중이 좀 과하게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처럼 안 좋았던 그 시장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산 배분 포트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이제 미국의 월가에 있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했던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이거 가입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최소 투자금이 138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1380억 있으면 그냥 맡겨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면 우리 계좌에서 한 13만 8천 원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차피 ETF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하기는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 포트입니다. 많은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2021년도 중반에 나온, 코스피가 3천 넘을 때 나온 포트입니다. 믿을 수가 없죠. 주식이 거의 없죠. 저는 당시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전자산과 다른 것들을 이만큼 채웠더니 출판사에서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하지만 다 이겨내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 후로는요, 일단 우리가 걱정할 만한 위기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훨씬 남들보다 여유롭게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었겠죠. 국민연금 포트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약점을 많이 보이고 있죠.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부분의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을 국민연금은 압살합니다. 갖다 대지도 못해요. 놀랍죠. 그만큼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은요, 진짜 헤지펀드 대부분 압살하거든요. 근데 우리 무시하지만 그게 결국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이 운용 능력이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아쉬움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다 공시가 돼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 잘한다는 국민연금 포트 이렇구나,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비중대로 내가 ETF를 사면 내 계좌에서 그대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급여 받을 때 세후로 받잖아요. 세후로는 국민연금 매달 떼죠.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매달 떼죠.
시장이 아무리 오르든 아무리 곤두박질 치든 적립식으로 그렇게 큰 돈이 운용되는 건 전 세계 거의 유일해요. 그 엄청난 돈을 등에 업고 저가 매수를 끊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이기는 투자 전략은 아직까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적립식 투자는 그 모든 리스크를 압살할 만큼 좋은 전략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면서도 적립식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힌트를 얻어야 돼요? 내가 만약 자산배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계속 적립해야 돼요. 계속 적립. 자, 포트를 정해가지고요. 포트를 정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사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걸 1년에 한 번 해줘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자, 분명히 내가 사고 싶은 거는 6대 4였는데 이렇게 정해놓고 부었을 때 매달 6대 4를 부어요. 계속 매달 6대 4, 6대 4 부을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꾸준히 붓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열었을 때 모여있는 잔고가 6대 4일 확률은 없죠. 모여있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시장이 바뀌었을 테니까. 그 모여있는 잔고를 통째로 잘라가지고 6대 4로 맞춰주는 작업을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꼭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6대 4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세팅해가지고 지금부터 6대 4를 계속 부어가요. 계속 붓고 있다가 1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호황장이었어요. 시장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6대 4가 열어보면 8대 2가 되어 있겠죠. 주식이 커져가지고. 이럴 때는 다시 6대 4로 맞춰주는 이 작업이 주식이 오른 거를 수익 실현해가지고 안전자산으로 옮겨놓는 행위를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1년 뒤에 열어봤는데 아주 시장이 안 좋았다면 6대 4가 아니라 4대 6이 되어 있겠죠. 이때 리밸런싱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리밸런싱을 했다면 나는 안전자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 행위를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리밸런싱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과도하게 비쌀 때는 계속 수익 실현하게 되고 빠질 때는 저가 매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오, 오른다 오른다 더 사. 야 현금 끌어와. 예금 야 중간에 깨.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리밸런싱의 장점은 이거죠. 이 리밸런싱은 1년에 딱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모으는 거는 기계적으로 계속 모아가되 그 동안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내 생일 딱 되면 그날 딱 열어보고 뭐야 다 틀어져 있네? 와 장이 난리가 났었나 보다. 그거를 원래 자기 하고자 했던 투자 비중대로 다 맞춰주는 작업을 1년에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자주 해준다고 더 좋아지는 건 사실 별로 없고요. 다만 1년에 한 번은 꼭 해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를 4개를 준비했죠. 비중을 정해야 됩니다. 비중은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 아무거나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소액으로 분산해서 적립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고 ISA 또는 연금저축에서 포트를 짜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 모읍니다. 투자금을 입금해야 될 텐데 목돈이 있으면 목돈을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자산배분은 목돈에 특화된 전략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게 두렵다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정해가지고 나는 이걸로 정했어. 이 비중대로 이대로 매달 이만큼 떼가지고 매달 붓겠어. 수량 기준으로 부으시고요. 그러면 매달 들어가는 돈들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거기 맞춰서 계속 사는 거죠. 그렇게 1년을 쭉 사고 나면 내 생일이 되면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생일 축하하죠. 생일자들 모여가지고 초코파이 쌓아놓고 축하합니다. 가입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항상 끝에 뭐 해야 돼요? 계좌 오픈식. 그래서 딱 열어가지고 우와 주식이 반토막 났군요. 이러면서 자 내일을 이렇게 채권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사시게 될 거예요. 이거 도와주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드린 걸 잘 보면 우리가 바다 건넌 미국에 있는 파월 형님의 멘트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목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기준금리 뭐 그렇게 내 삶에서 많은 걸 할애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쉽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대단히 투자에 대해서 뭔가 공부 깊이 해가지고 초과 수익을 만들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내 삶을 즐기면서 회사 쭉 다니면서 삶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 중에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 떼가지고 내가 차곡차곡 모아간다는 용도로 했을 때 너무나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은 여러분의 삶을
해치지 않는 거의 유일한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도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네들 놀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돈을 주고 그거를 맡기는 거고 자기는 노는 거죠. 많은 분들이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계속 이상한 레버리지 사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은 계좌 4개 터서 ETF로 포트 짜서 적립식으로 쭉 모아가다가 생일 되면 옆 사람 거 열어보고 리밸런싱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적립해가고 그러다가 은퇴할 때가 됐을 때 남들보다 훨씬 큰 부를 가지고 계신 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